어쨌든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된 이유는 이 다카이치 사내가 너무나 우익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총리가 됐을 경우에 야스쿠니 닌자를 계속 매년 반드시 참배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과 중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문제는 뭐냐? 미국이에요. 미국이 야스쿠니 닌자가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베가 처음 갔을 때도 바로 불효령이 떨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본 정치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가 심하죠. 총재 선거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또 중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일본의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선거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이번에 일본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도 엄청난 이변이 있었잖아요. 총재가 이시바 시게루는 사실상 한국으로 치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유승민 의원 같은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야당적인 어떤 입장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입장이 이시바 시게루가 과거에 아베 총리 있을 때 그때 그런 이제 위치에서 아베를 굉장히 비판해 왔는데, 근데 사실은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구성 분포를 보면은 아베파가 1위란 말이에요. 구성수로 보면은 절대 다수가 이제 아베파였는데, 그 아베파한테 완전히 이제 찍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아베가 살아있었으면 절대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이시바 시게루. 이시바 시게루가 이번에 고이즈미 신지로는 아직 함량 미달이다 해서 안 돼. 사실은 처음에는 고이즈미 신지로가 총리가 될 거라고 대기업 미디어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죠. 근데 그게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거 완전히 함량 미달이다 이래가지고 아웃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두 사람이 나왔어요. 1, 2위가. 그게 누구냐니까 이 사람 다카이치 사나에. 이 다카이치 사나에가 사실은 1위를 했어요. 이시바 시게루가 2위.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서 1, 2위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소위 아베파의 그리고 일본의 보수 우익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시바 시게루하고 둘이 이제 1, 2위로 올라갔는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제 이번에 총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엔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주식도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은 결국 아베 총리의 세 가지 화살, 그걸 그대로 이어나간다. 아베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 완화 정책도 계속할 거고, 금리도 쉽게 안 올릴 거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될 거라 해가지고 환율이 막 엔저로 막 치솟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식이 막 상승하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3시에 딱 발표가 났는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아니고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딱 되는 순간 주식이 거의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엔저로 가던 것이 엔고로 막 바꿔가지고 141엔인가 거의 148엔까지 갔다가 막 급속도로 그렇게 확 바뀌었다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니까 이시바 시게루는 계속 그동안에 아베 총리를 비판해 왔단 말이에요. 그 비판했던 얘기 중에서 핵심적인 게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이 이게 너무 과하다. 본래 이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물가를 한 2% 정도 올리고, 그거는 비정상적인 대중요법이니까 2% 올라가면 철회하는 정책이었는데, 그게 이제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계속 10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시바 시게루는 계속 그걸 비판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총재로 딱 선출되니까 다음 총리가 될 거라는 걸 이제 딱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거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냐,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철회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이 확 반응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걸 이시바 쇼크라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된 이유는 이 다카이치 사내가 너무나 우익적이기 때문에, 그 우익적인 이 사람이 총리가 됐을 경우에 야스쿠니 닌자를 계속 매년 반드시 참배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과 중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한국 적으로 돌리는 거는 또 그렇다 쳐요. 일본 우익들은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에요. 미국이 야스쿠니 닌자가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베가 처음 갔을 때도 바로 불효령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부대통령이었을 때에 너무나 실망했다. 크게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교 은사로 크게 실망했다는 얘기는 치명타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아베 총리가 그 뒤로는 7년 반 가까이 계속 수상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그 뒤로는 참배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다카이치 사나이 이 여성은 매년 반드시 가겠다 그래요. 아베보다도 훨씬 더 매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익들에서는 완전 열광적인 지지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총리가 됐을 경우에 미국과 미일 관계가 완전히 어긋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는 거죠. 그 일본이 지금 미일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한국과 중국과 적대시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일본이?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의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너무 우익적이다. 안 되겠다 해서 다카이치 사나이를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시바 시게루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뺄셈 정책에서 어부지리로 총재 자리에 앉은 게 이시바 시게루예요. 그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 지지 기반도 거의 없어요. 왜냐? 거의 혼자 독보적인 걸음을 걸어왔다. 지금 한국의 유승민 의원이 그렇잖아요.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거의 혼자 독보적인 길을 걸어가는 거 거의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유승민 의원을 좀 비유를 했는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랬던 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총재가 됐다. 지금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서 보니까 지지할 세력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표를 주겠다 하면서 타협을 많이 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 자기가 평소에 주장해왔던 것들 다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총재가 되면은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해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총리가 되자마자 8일 만에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아베를 비판해왔던 그 비판하고 완전히 뒤집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철회를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금리 올리겠다는 것도 금리 올릴 상황이 아니다 그래버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주장해와서 그 주장에 자민당의 비판적인 그 시각에 여론의 지지도도 높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자민당을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겠다 해서 여론의 지지도 없고, 그래서 총리가 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그 자기 주장은 그게 자민당 내에서는 그 야당의 시각이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야당의 시각을 가지고 총리가 되고 보니까 그걸 지지해 줄 만한 일본의 자민당 내 정치 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는 그동안 주장해온 거하고 너무 다르지 않냐. 그럼 어떻게 쟤를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그동안 이제 자민당을 설명할 때 그동안 일본이 여러 가지 어렵고 많은 이제 침체가 계속되어 오고 그랬던 것들이 사실은 정치의 문제가 크다. 내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자민당은 거의 이제 일본말로 쇼미기겐가 기랬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유통기한이 이제 끝나간다. 이제 그렇게 내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자민당이 완전히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자민당 더 이상 이제 지지하기가 어렵겠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부패 정당이에요. 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동안 자민당은 옛날부터 금권 정치라고 하죠. 돈 뿌리는 정치. 이걸 바라막기 정치라고 그래요. 바라막기는 돈을 막 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되다 보니까 돈이 많았을 때는 그 돈 가지고 예산 가지고 각 지역구에다 돈을 막 뿌려요. 고속도로를 막 건설하고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지방에 투자를 많이 하게 해주니까 계속 자민당이 이제 선거에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민당은 그렇게 해서 검권 정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 국가 보조금이 우리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고, 결국은 자민당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다 그래요. 결국은 이제 개인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그걸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 있는 사람만 이제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돈이 그렇게 능력지 않은 사람은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로 치면은 정치자금법이라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1인당 10만 원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뭐 과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정치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도서 출판에 저자 책 그 출판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은다고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 호텔 파티를 내려요. 그 파티권을 팝니다. 그 파티권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정치 자금을 모금해요. 예. 근데 그 파티권이라는 게 한 장에 얼마인데 만약에 그게 10장을 사거나 100장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장을 그렇게 많이 사는 거는 아마 그렇게 허용이 안 될 텐데 어쨌든 한 장 이상 10장도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한 장에 2만 원 치면은 10장이면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200만 원 받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모으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민당에다가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자민당의 이제 하나의 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금을 많이 모으는 정치가일수록 자민당 내에서는 발언권이 세지는 거예요. 그 위치도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처음에 초선 의원들은 호텔권 이걸 판매하는 게 진짜 만만치 않대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그걸 메꾸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을 당에 이제 납입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택시 기사들이 하루에 회사에 납입해야 되는 금하고 비슷하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하고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거물급의 정치가들은 이게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팔면은 그 이상은 신고를 해야 돼요. 정확히 신고를 하고 그 금액만큼의 세금도 내고 그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니까 아베 총리 시절에 아베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베파들이 파티권을 많이 팔아가지고 남겨가지고 그걸 등록을 안 하고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이게 발각이 된 거죠. 근데 그게 까보니까 너도 나도 많은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최근 한번 보세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일본이 지금 엔저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일본의 서민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엔저로 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국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임금으로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임금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30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고 그랬던 그 임금에 그 쥐꼬리 많은 임금에 이게 또 물가가 올라가니까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글부글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자민당의 정치 자금이 그런 게 다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시바 시게루는 이 사람들을 공인을 해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아베파 내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공인을 다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한 12명을 공인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40몇 명인가를 그 지역구에서 떨어지면요 비례대표에 중복 등록을 하게 해가지고 지역구에 떨어지면 비례대표에서 당선되는 경우 그렇게 그동안 운영해 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도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 어느 정도의 그 위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역구에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에서는 앞선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민당에서는 이 만년 그냥 한번 어느 정도 중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정치 자금 문제 때문에 걸려있던 특히 자민당 중에서도 아베파 중진들이 거의 앞으로 총리가 될 만한 그런 중량급의 인물들이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번에 아예 탈락하기도 하고 겨우 거의 이제 목숨 건져서 국회의원 근데 그것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어요. 그 공인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자민당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거기서 한 28명 정도 떨어진 거예요. 낙선한 거죠. 그러니까 열 몇 명은 이제 목숨 건져오고 한 28명이 떨어지니까 이 수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자민당 의석수가 60몇 석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 정치 자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개혁한다 그러면은 정치 자금 문제에 걸려있는 정치가들을 과감하게 도려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안 하려고 그랬다가 워낙 나쁘니까 어중간하게 한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2천만 원을 그 지역구에다 더 돈을 이제 다 보내준 거예요. 송금해 준 거예요. 선거, 치르라고.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니까 무소속 그 정치 자금 문제 때문에 자민당의 공인을 받지 못한 무소속 의원 지역구에도 이 돈이 2천만 원 그냥 간 거예요. 이게 완전 결정타가 돼버린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변명을 한 게 무소속 그 국회의원들한테 돈이 간 게 아니라 그 지역구에 돈이 간 거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설명이 되겠어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일주일 전부터 완전히 그냥 우수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정도로. 바로 그때부터 가도 연설을 하잖아요. 하면은 이 지라시 같은 걸 아예 안 받고 너무나 냉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시바 시게루가 자기가 했던 얘기들, 그동안 비판적으로 해왔던 얘기들 다 철회하고 이게 완전히 자민당의 소위 말해서 부패하고 자기가 그동안 비판해왔던 그 정책들을 그대로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신임도가 팍 떨어졌던 거. 그 다음에 아까 정치 자금 걸려있는 국회의원들을 과감하게 도려내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천만 원 이게 성공하게. 이게 결정타예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번에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60몇 석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번 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요. 이게 처음에 얼마입니까? 279석이었다가 이번에 총선거 새로 했을 때 215석으로 줄어들어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줄었습니까? 64석이 줄어들인 거예요. 64석이.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 233석이 과반수인데 이걸 넘어야 단독 여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꾸려 나갈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주 머리 아프게 생겼어요. 이시바 시게루가.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보게 되면은 차기 중요한 선거에서 끝난 다음에 정권은 어느 쪽에서 잡았으면 좋겠느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야당 중심으로 정권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가 48.7%고 자민당, 공명당 중심 지금까지 어떤 여당 중심으로 하는 게 40% 차이 안 되잖아요. 이게 거의 한 9% 정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론에서는 야당이 정권을 탈환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수라는 거 아닙니까? 야,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이시바 자민당 권력 구도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고이즈미 신지로를 사실은 이번에 총리를 뽑겠다고 사실 일본 여론은 그렇게 몰아갔었는데 안 되고 어쨌든 이시바 시게루가 됐잖아요. 그 이쪽 간사장이라든가 기시다 총리라든가 고이즈미 쪽은 지원해주고 그 전에 스가 총리했던 사람도 지원해주는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 이 사람하고 둘이가 아주 상당히 적대적이에요. 관계가. 그래서 이게 분당이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게 아베파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 아소 부총재가 다카이치 사나이를 적극적으로 밀고 그래서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밀려고 했는데 이시바 기시다가 확 전부 다 몰아가지고 이시바한테 다 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재가 되고 이제 총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니까, 이게 이것이 있고, 여기 정당을 보면은, 이게 자민당이죠. 자민당이 빨간색이 자민당입니다. 이 무당파청의 비례구 투표처를 보는 건데, 비례구 투표처를 보면 대충 지지도가 나오잖아요. 지역구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지지도를 보기가 딱 좋은데, 이 빨간 선이 이게 이렇게 커졌다가 점점 줄어들어, 이번에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 야당이 입헌민주당, 그 다음 국민민주, 그 다음에 공산당, 그 다음에 레이와 신생금이라고 그러고, 이게 유신의 오사카 유신의 이렇게 쭉 이제 지지가 나온 거죠. 자, 이번에 이제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과반수가 230석이니까 자민당, 공명당이 요거잖아요. 분홍색.
여기다가 무소속 요 6석이 여당 지지 성향이 있는 무소속이에요. 이번에 공인을 못 받았잖아요. 아베파에서 공인 못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들. 합해서 하여튼 무소속에 여기 자민당에 친한 무소속이 6명이에요. 그 아까 여기 215에서 6 하면 226, 221인가? 221. 거기에 또 이 국민민주가 28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하면 249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같은 색깔끼리는. 문제는 요거 국민민주당 과연 이 자민당, 국민당하고 같이 연립을 할 의사가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국민민주당 말고 유신의당을 보면은 유신의당이 얼마였느냐? 유신의당이 38석을 얻었잖아요. 38석을 얻었으니까 합하니까 259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민당, 국민당이 무소속 이제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국민민주당이나 유신의당이나 하나를 잡아야 돼요. 자민, 공명 연립에 확대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시나리오. 아니면 이게 이제 뭐냐, 야당 의원의 개별 낚시로 과반수 확보하는 것도 추진하는 거예요. 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야당에 공작을 해가지고 자민당에 들어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당원 의원을 꽂아주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게 숫자 때문에.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민당이 이런 경우에 야당에 이제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 의원을 개별 낚시로 과반수 확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소수 여당으로 정권 유지, 야당과 사안별 연합하는 경우, 법안 예산 등의 야당과 부분 연합.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립이라기보다는 연합인 거죠. 근데 어떤 이제 법안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찬성해주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야당이 입헌민주당이고요. 이게 유신회고 국민민주당, 이게 레이와신생금이라고 해요. 공산당이요. 사회당, 무소속, 야당계 무소속이 또 6명이거든요. 이 다 합하니까 238석인 거예요. 233석 넘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번에 숫자가. 그 야당이 전부 다 힘을 합치면은 정권을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연립 정권으로 교대하는 거, 이거. 야당 각 당과 수상지명선거에서 협력하여 연립 정권 수립하는 거다. 야,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나 변수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총리 지명선거, 이 총리 지명선거라는 거 들어봤어요? 지금까지는 자민당과 국민당이 항상 선거를 하면 과반수가 됐기 때문에 총리 지명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당연히 총리가 되는 거죠.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한국에도 별로 안 알려지고 별로 그게 중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뭐냐? 이번에 11월 11일 날, 이달 11일 날 투표가 있어요. 총리를 누구를 할 거냐? 투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자민당과 국민당, 지금까지 여당 2표만 가지고는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233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이제 묘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국회의원 투표해가지고 과반수를 획득하게 되면 총리 대신으로 바로 선출이 되는데 과반수가 안 됐을 경우에 상위 두 사람을 결선 투표를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묘합니다. 결선 투표를 할 때에 누구를 찍느냐? 연립 확대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거고, 요거는 소수당하고 이제 계속 연합하는 거고, 요게 이제 야당으로 넘어가는 경우. 자, 야당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제1야당이 입헌민주당이 이 사람이 노다 요시코 지난번에 민주당 정권 때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경험도 풍부하고 논리적으로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당수 토론 같은 데서 아주 능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정경숙, 일본에서는 마트시다 정경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치가를 양성하는 우리로 치면 학원 비슷한 데예요. 그게 옛날에 마트시다라는 대기업 회장이 죽구를 만들었어요. 학원이라고, 우리로 치면 학원이라고 그럴까. 거기에서 정치가를 키우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마트시다 정경숙인데 그 일기생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기업가 아주 유명한 기업, 그 사람이 결국 일본의 미래는 훌륭한 리더를 양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든 게 마츠시다 정경숙인데 그 마츠시다 정경숙에서 공부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정치가로서의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가 이런 게 논리라든가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야당 연립 정권으로 교대가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요선 여기 입헌민주당의 의석이를 입헌민주당의 의석이고 요게 유신회고 요게 국민민주 그다음에 뭐 레이와 뭐 여기 공산당 뭐 사회당 무소속 뭐 이렇게 쭉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의석수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당수가 누구냐? 이게 바로 노다 요시히코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노다 요시히코가 지명을 해달라 하고 합의하는 게 가장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쪽에 한 군데라도 반대를 해버리면은 특히요 이 사람이 이제 다마키 유이치로 이 사람이 아까 국민민주당의 당대표예요. 이번에 총선 가기 전에 7석에 불과했는데 4배로 늘어났어요. 28석으로. 근데 그게 놀라운 게 뭐냐니까 이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주황색 있죠. 이게 국민민주 정당인데 20대가 여기에 제일 많이 찍었어요. 30대도 그렇고요.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비례대표 찍어준 데가 국민민주당인 거예요. 28석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이게 미래가 창창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다마키 대표가 어떤 야망을 갖고 있냐. 자기가 총리가 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게스팅 보트가 딱 되는 거예요. 28석이면 이쪽에 붙으면 이쪽에 총리가 될 수 있고 이쪽에 붙으면 자민당 주체가 될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털어버리면은 아무 데서도 다스파 총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냐니까 자, 이번에 1차 투표에서 전부 다 1차 투표에서는요 자기 정당 당수 이름을 적어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반수가 되는 당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총리가 안 되겠죠. 1차 때는. 1차 때는 될 수가 없어요. 총리가. 그럼 반드시 1차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차와 2차 1등과 2등이 과연 누가 될 거냐. 기본적으로 이시바는 되겠죠. 자민당에 이제 뭐 1등이 됐든 2등이 됐든 하면 일단 되겠죠. 그 다음에 2등이 누가 되느냐 이 문제예요. 2등이 노다가 되면은 다마키 이 사람이 노다 이름을 안 적으려고 그러는 자기 이름은 그대로 적겠다는 거예요. 이쪽 당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반수는 안 되지만 어쨌든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이시바 시게로 아니에요. 그럼 이시바 시게로 결과론적으로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이 노다 요시히코 이 사람이 다마키 대표하고 손을 잡고서 당신 총리로 밀어줄 테니까 야당 정권으로 갑시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노다 입헌민주당의 당수인데 총리도 경험이 있고 경험도 풍부해요. 이제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1등이란 말이에요. 다수당이 야당에서는 다수당이라. 이 사람이 반드시 정권을 야당으로 뺏어오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다마키하고 담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28석 가지고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민당하고 사회당 당수하고 또 어떤 당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세 당이 합쳤는데 자민당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당 당수가 총리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 예가 있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지금 이번에 자민당하고 공연당하고 손을 잡고 연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다를 밀어주는 그런 연립은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배짱 튕기는 거죠. 그러니까 캐스팅 포트를 확실히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굴러가다 보면은 지난번에도 보면 그전에도 보면은 한 50일 정도까지 이게 결정이 안 됐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11월 11일 날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될 수도 있겠죠. 2차 투표가 가지고 1위로 되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다수당이 아니잖아요. 자민당하고 국민당하고
같이 정부 여당이라고 하지만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까 과반을 못 넘겼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이 야당에서 만약에 총리 불신임안을 내버리면은 불신임안은 금방 돼버리는 거죠. 야당이 전부 다 불신임안을 다 투표해버리면은 이 과반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야당으로 딱 손을 잡고 뭉쳐가지고 정부 뺏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 11일 날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래봤자 이거는 당분간이라는 거예요. 그 야당들이 전부 뭉쳐가지고 총리 불신임안을 내버리고 그래서 불신임안 된 다음에 야당이 다 합쳐가지고 노다 대표가 다음 학기 당신 총리를 밀어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당으로 넘어갈지 여당이 계속 이어질지 이게 불안하죠. 그 다음에 내년 8월 정도 되면 또 참여연 선거가 있어요. 그때 참여연 선거 때 자민당이 참패를 할 거다는 이미 그 여론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일본이 그동안 96% 가까이가 쭉 총리 자민당에서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이게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긴 역사 속에서 일본이 이제 변화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변화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야당으로 넘어가더라도, 야당이 지난번 같이 경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또 이상한, 이게 뭔가 정책이 잘 안 굴러가고, 이렇게 되면은 또 금방 또 자민당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또 없잖아요, 있어요. 과거에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요,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3년 조금, 한 3년 3, 4개월 정도밖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야당도 이제 두 번 다시 그러지는 않겠다고 나름대로 또 뭐 과거에서 배우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 정치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당장은 협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은 어쨌든 그동안에 자민당이 일방 독주를 했단 말이에요. 독재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사실은 25%에서 30 몇 프로 정도밖에 지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정권을 유지해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0%, 70% 가까이 되는 국민들이 자민당을 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계속 정권을 잡으면서 뭐 여론 전혀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여왔다고요. 여기 이권들이 엄청 걸려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민당의 그 여러 가지 돈줄 대고 뭔가 뒤에서 이렇게 하던 정치 세력들 내지는 기업들이라든가 이익단체라든가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일본이 변화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야당은 여론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된 이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토양이 마련됐다. 이제 과연 이걸 일본 국민들이 이걸 잘 살려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되게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 큰 변화가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번 선거로 인해서 일본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이제 지적이죠, 그게. 그러니까 일본은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게 뭐냐? 같이 동반치마했던 거예요. 변화가 없이, 혁신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자민당이 좋게 말해서 안정적인데 나쁘게 말하면은 동반하락인 거예요. 변화도 없고 혁신도 없고 개혁도 없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투표에 안 가요. 왜냐? 내가 가서 찍어봐야 뭐 여전히 자민당이 정부를 잡을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 아까 봤죠? 국민민주당이 28석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가 비례에서는 가장 많이 지지했다고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번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2천만 엔을 그 지부에다 돈을 내려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임 못 받은 지역구에도 돈이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당, 자민당하고 공민당이 합해도 과반수가 못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좀
투표하고 좀 힘쓰면은 저 자민당 정권 끌어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동안은 아예 뭐 항상 자민당 정권이 잡으니까 내가 투표 하나 안 하나 뭐 또 자민당이 정권 잡을 거 이런 게 있었는데 자포자기했던 어떤 그 야당 지지 세력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투표한 거 아니냐. 물론 투표 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미묘하게 떨어지고 붙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몇 %만 더 갔다 하더라도 그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특히 비례대표가 아까 그런 거 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큰 변화가 왔는데 이제 질문에 했듯이 이게 앞으로 총리가 누가 될지도 불분명하고 이게 압도적인 다수가 없다 보니까 사안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진짜 어려울 거예요. 이게 서로 생각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하나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고 또 법안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면요 일관성이 없고 막 그 누더기가 되는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이 얘기 들어주고 저 얘기 들어주고 서로 논리적으로 서로 합치되지 않는 그런 법안들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는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건 확실해요.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할 거라고 봐요. 왜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서 외국 순회들하고 만나야 그게 영이 쓰잖아요. 뭔가 신뢰가 가고 그런 건데 국내 정치가 저렇게 불안정하면은 이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얼마나 갈까? 얘기했는 것들이 다 나중에 돌아가면 차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외국 정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일본의 그 외교력은 상당히 떨어질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꽤 우려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바로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민당은 옛날에 미국 CIA가 자유당과 민주당을 합치게 해가지고 그 당시 사회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민당을 탄생하게 한 공로가 혁혁한데 그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민당이 이제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그 야당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과거에 민주당 정부 때 뭐가 있었냐니까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내세웠어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그 동아시아 공동체는 이제 뭡니까 중국, 일본, 한국 이 중심 세력 3국이 중심이 되고 동아시아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자. 유럽 공동체에 있듯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발끈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뒤에 민주당의 오카다라는 정치가가 동아시아 공동체에 거기에 미국은 빼버렸어요. 결정타를 날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발끈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하토야마 유키오는 오래 못 갔어요. 그 동아시아 공동체론 자체가 미국에 엄청나게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이 총리 안 되겠다 하고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요 일본 총리 오래 못 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시바 시게루도 이 동아시아의 유럽의 나토와 같은 그런 기구를 동아시아에 만들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근데 지금 쑥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 평소에 주장해왔던 걸 다 철회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불신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하게 평소에 늘 주장했던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토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에도 미국이 묘하게 이제 나토라는 게 결성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지금은 미국과 1대1 관계를 맺다 보니까 미국에게 굉장히 종속적인 관계를 한미 동맹도 그렇고 미일 동맹도 그렇고 각계 전투로서는 미국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서로 손을 잡고 나토 같은 걸 만들면은 미국의 영향력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이제 일본에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이시바 시게루 그걸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시바 시게루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민당 지금까지 정치가들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불안시하는 것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야당으로 넘어갔을 경우 더더욱이나 뭐 야당은 자민당이 완전히 친미 일변도 정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당은 아무래도 그 생각에서 다른 생각을 갖는 정당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주 독립을 외치는
쪽이 야당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현재 일본의 정치적인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가 되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되면요. 트럼프는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엔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건 나는 용납 못한다. 용납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 엔저가 되면은 수출품에서 일본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잖아요. 그 달러가 너무 세면은 가격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시정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엔을 올린다. 엔고로 가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될 거냐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 중국에다가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미국의 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물가가 올라가 있죠.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금리를 올려야겠죠. 지금 금리를 내린다는 그 기대하에 이 금리 차가 이렇게 큰데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엔저가 멈출 거다. 이런 예상이 계속 나온 거 아니에요, 예측이. 근데 트럼프가 돼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또 올려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금리를 더 올라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엔저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금리 차가 벌어지면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일본 은행 총재가 이제 엔저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걸 이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겠다 하고 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 일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온다 그랬죠.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집을 지은 사람들 그거 변제하는데 상당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도 금리를 올리는 순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길 거고 도산도 많이 할 거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디플레이션을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텐데 어쨌든 엔저로 마구 가게 되면은 153엔, 155엔 가게 되면은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일본의 경기가 또 이상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또 앞으로 닥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은 일관된 경제 정책을 펴기도 어려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는 상당히 우려하면서 이걸 제대로 대응 못하면 일본은 완전히 지류 국가로 떨어진다. 지금 그런 위험성이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일본은 지금 이제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보는 겁니다. 일본과 미국의 선거로 인해서 미일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못 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려한다는 거예요. 미일 관계가 기시다 총리 때 상당히 단단해졌잖아요.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1%에서 2%로 올리겠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응답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토마호크 때 뭐 500기 정도인가 수입하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너무나 이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고했었어요. 그랬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기시다 총리의 정책들을 이어받는 게 이시바 시게루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 기시다 정책하고 트럼프 정책하고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이게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게 아주 애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과거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뭐랄까 부침성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뭐 살랑살랑살랑 하니까 그런 거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네 사람 나와 밀접한 사람들에게 너무 케어가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아주 친절하고 근데 적한테는 아주 강하게 적대시하죠. 그러니까 적과 악운이 이게 명확해요. 아베 같은 경우. 근데 아베는 그런 이제 자기의 뭐랄까 부침성이랄까 사회성이랄까 이런 것들은 되게 좋다 보니까
그런 걸 충분히 살린 게 이제 트럼프하고의 관계를 아주 좋게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일 관계는 되게 돈독해졌다 그러고 아베 외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해외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그런 부침성이 없어요. 하여튼 뭐 자기 자체 내에 자민당 내 국회의원들하고도 사이가 아주 안 좋은데 이게 저녁에 혼자 책 보고 뭐 이러지 그 같이 술 마시고 올리고 이런 거 아예 혐오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중요성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정치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안 해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하고 그게 잘 맞출 수 있겠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또 야당으로 넘어왔을 경우 어떠냐? 노다 총리 같은 경우도 미국과의 관계를 그동안 그렇게 뭐 돈독하게 어떤 정치가라고 보기에는 왜 야당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파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특히 국민민주당이 다마키 유이치로가 만약에 총리가 됐을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그 노총이라는 꼴이라 거기에서 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노총이라든가 이런 데는 본질적으로 친미가 아닐 가능성이 많잖아요. 반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민당 같이 그렇게 친미 일변도 이런 정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당으로 만약에 총리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미일 관계가 지금처럼 그렇게 돈독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